17살 민수는 부모를 잃고 매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걱정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때 충격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그게 다 내 돈이었다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법적 후견인인 삼촌을 믿고 살아온 민수는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의 편의점 문이 딸랑거리며 열립니다. 17살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였죠. 어깨에 맨 학교 가방은 무겁기만 하고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편의점 사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민수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6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으니 몸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죠.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아르바이트비가 민수에겐 생명줄 같은 돈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 상자가 보였습니다. 며칠째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외삼촌 철수는 또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또 나 혼자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니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드러났죠. 부엌 식탁 위엔 며칠 전에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있었고 소파 위엔 철수가 벗어놓은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던져놓고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을 걸어놓은 행거가 전부였죠. 벽에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었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빛, 그리고 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수의 모습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에 가거라. 아버지는 못 배웠지만 너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마저 아스라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까지 모아봤자 겨우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학용품 사고, 교통비 쓰고 가끔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등록금을 모으지? 외삼촌 철수는 민수의 법적 후견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모여서 민수를 누가 맡을지 상의했을 때 철수가 나서서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혈혈단신이 된 민수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철수는 민수의 어머니 남동생이었고 어릴 때부터 민수를 예뻐해 주었던 외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수의 생활비나 학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가끔 민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도 힘들겠지.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나 스스로 해결해야겠어. 외삼촌께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민수는 이런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른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는 이야기를 할 때,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줄 때, 민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닐 여유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없었거든요. 쉬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한 숙제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되어서 급식만 먹었고 친구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편의점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로 나온 도시락으로 끼니는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같은 반 친구 영호가 가끔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랑 같이 PC방이라도 가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영호야. 근데 나 오늘 아르바이트 있어서. 영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익숙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수학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께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영어 단어 암기도 제대로 못했고 과학 실험 보고서도 대충 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민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학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고생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파출부 일을 하시며 민수의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민수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는 민수의 모습은 어른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집중이 안 될 때면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아버지가 늘 바랬던 거니까. 민수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고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생활은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는 학교 교무실에서 진학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민수의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성적 관리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진학 상담도 해야 되는데 외삼촌 좀 한번 오시라 그래. 안 그래도 외삼촌께 연락드렸었는데 안 쉬어서 말이야. 직접 모시고 와.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민수에게 남은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니 성적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외삼촌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외삼촌에게 진학 상담을 위해 학교로 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학교를 마친 민수는 오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의 민수를 보고 편의점 사장은 민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일찍 마쳐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속상해서 그렇구나. 민수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 아직 일 시간 남았지만 시급 쳐줄 거니까 걱정 말고. 평소 퇴근 시간보다 이른 오후 9시,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접어들 때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 앞에 여러 개의 신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신발, 큰이모 신발, 작은이모 신발까지 온 가족이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모였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격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야, 강철수. 그 보험금을 내가 혼자 다 가질 생각이야? 큰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이라니.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혼자 가졌다고 그래?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뭐야? 4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도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만 준 거야? 작은 이모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돈인 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해봐.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이고, 어머니. 그 돈으로 민수 키우는데 다 들어갔어요. 내가 쓸 돈이나 있는 줄 알아요? 철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민수 키우는데? 큰 이모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매일 아르바이트에서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집세며 공과금이며 밥값이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게 4억이 넘게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작은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억 8천만 원. 그 거액의 돈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돈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다 쓴 돈인데. 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쓴 돈이라고? 어디다 쓴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내드리고 큰 누나네 전세금도 보태고 작은 누나 애 학원비도 댔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큰 이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사업자금으로 얼마나 썼는데. 그것도 다 가족 살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업은 무슨. 너 아직도 도박하니? 가족들의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거액의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철수가 관리하면서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어? 작은 이모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미성년자라 못 쓰는 돈인데.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알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그의 이름으로 나온 돈이잖아. 알면 오히려 독이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놀 생각할까봐 안 한 거예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거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자신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는 것도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에 소홀해져 성적까지 떨어진 민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른 남은 거 일이네. A씨, 남은 돈 없다니까. 그러네. 어머니도 참. 그리고 민수가 뭐 힘들게 산다고요?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챙겨주고 있구만. 철수는 전혀 민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어 하는데. 큰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해요. 자기들 용돈 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누가 뭐 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죠. 민수야, 일찍 들어왔구나. 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큰이모, 작은이모, 그리고 철수. 모두 민수를 보는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제가 못 들을 이야기라도 하고 계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대답을 시작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보험금이 뭔가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보험금? 방금 전에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큰이모가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이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서 뭐해? 복잡한 얘기야. 철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간절히 물었습니다. 외삼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작은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 나왔어. 내 이름으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요? 4억 8천만 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어요? 있었지. 하지만 내가 미성년자라서 삼촌이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큰이모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다 썼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워서 서로 나누어 쓴 거야. 너를 키우는데도 많이 들어갔고. 작은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 모르게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었는데.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가족들도 다 힘들었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가족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한 이유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한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4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다 사라진 걸까요? 나 몰래 다 가져간 거야? 나한테는 관심들도 없으면서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내 꿈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잖아, 다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나만 두고 왜 그렇게 일찍?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정도였죠.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친척들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부모님이 민수 앞으로 남겨주신 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 모르게 모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을까?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으로 보험금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험금 수익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반드시 미성년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내 돈이 맞잖아.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집에 들어온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외삼촌,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 정말 사실인가요?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뭔 얘기? 보험금 이야기요. 정말 4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있었어. 그런데 이미 다 쓴 돈이야.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말해서 뭐해? 내가 뭘 알아. 철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 다 힘들어서 쓴 거야. 내 밥값도 거기서 나간 거라고. 하지만 민수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제 생활비 다 벌었어요. 학비도 용돈도 다 제가. 그래. 그럼 집세는? 전기세는? 누가 냈는데? 넌 뭐 길바닥에서 잤냐?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짜로 살았다고 생각해? 그것도 다 돈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세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에 비하면 그런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인데 저한테 상이라도. 상해. 철수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조금 컸다고 이제 주제를 넘네. 어린 게 무슨 돈 관리를 알겠어? 어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어린애 아니에요. 매일 일하고 있고 곧 성인도 되고요. 됐어.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게 무슨 돈 타령이야. 내가 널 키워주고 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이야기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철수는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철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요? 가족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 보험을 든 이유는 분명히 민수를 위해서였을 텐데 왜 민수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야 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민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친척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럼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던 건가요? 글쎄,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혹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박 선생님은 민수에게 법무법인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야. 한번 가서 상담 받아봐. 민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주말 민수는 처음으로 법무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은 민수에게는 너무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시네요. 보호자와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잠시 후 민수는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외삼촌의 후견,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보험금 문제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그 보험금은 전혀 민수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1,300만 원 정도만 제가 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친척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정 대리인이 관리하지만 반드시 그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해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가족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상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민수의 고민을 모르는 채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민수가 보험금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더욱 냉랭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이상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금 얘기 말이야.
그런 헛된 생각 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로 다툴 일 아니잖아. 억울하다 생각 말고 공부나 해. 외삼촌이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봐줄 거니까 성인 돼서는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괜히 가족끼리 분란 만들고 그러면 안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지급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철수를 상대로 재산 반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수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여러 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이모, 작은이모까지 모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앉아라. 할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외삼촌을 고소했다는 게 사실이니? 민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이 녀석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삼촌이 널 얼마나 키우려고 애썼는데. 큰이모가 나섰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 맞아. 작은이모도 거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도 내고 우리도 다 어려운 살림에 조금씩 도움을 받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부모님? 철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얼마나 도왔는데. 내 아버지 사업 실패했을 때 누가 돈 빌려줬어? 내 어머니 병원비 누가 댔고? 민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험금 받은 것도 당연히 가족들끼리 나누어 쓰는 거야. 내 혼자만 쓸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할머니, 그 돈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법. 큰이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법 타령이야? 내가 그렇게 매정한 아이였니? 작은이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니? 다 필요해서 쓴 거야. 할머니 무릎 수술비, 큰이모네의 대학 등록금, 작은이모네 전세 보증금. 다 급한 일들이었어. 민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척들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잖아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내가 미성년자라 못 쓰는 돈인데. 괜히 말했다가 내가 다른 생각할까봐 안 한 거야. 다른 생각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놀겠다거나 아르바이트 그만두겠다거나 하는 생각 말야. 철수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장학금 받으면 되잖니. 내가 공부 잘하니까. 당장 급식비, 교재비, 학원 갈 돈도 지원을 안 해주시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충당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는데 장학금이요, 할머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 떨어지는 건 핑계지. 너보다 어렵게 사는 애들도 많아. 큰 이모가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다 그렇게 해. 우리 때보다 훨씬 나은 거야. 요즘 누가 부모한테 손 벌려 사니 다 자기들이 벌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민수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작은 이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법적으로는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있잖아. 할머니 수술비, 우리 애들 교육비. 다 꼭 필요한 일들이었어. 내가 지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갚겠니? 그럼 제 교육비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미 사용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부탁이다. 이런 일 그만두자. 가족이 뭔데 이러고 있니? 하지만 할머니, 철수도 우리 집 살리려고 그런 거다. 내가 너무하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를 울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키워줬으니 감사해야지. 괜히 설치다간 너 대학 못 간다. 내가 지금처럼 잘하면 또 모르지 외삼촌이 벌어서 첫 등록금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도. 근데 이런 식이면 국물도 없어. 그 말에 민수는 섬뜩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후견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맞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어쨌거나 성인 전까지는 어른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이 집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핑계로 가족들과 일정이 안 맞다며 남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민수가 늦게 온다며 민수를 빼고 식구들끼리 저녁 외식을 다녀오기도 했고 진로 상담을 하려고 말을 꺼낼 때는 늘 소파에 누워 귀찮다는 듯 손만 휘젓던 외삼촌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마. 할머니와 이모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실망이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결국 혈육에게까지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집에서 혼자인 거구나. 괜찮아. 난 여기서 늘 혼자였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이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민수를 완전히 무시했고 할머니와 이모들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수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알아보고 그날로 집을 나와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수의 상황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군 힘들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민수군의 정당한 권리예요. 드디어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가사조정이었죠. 민수는 생전 처음 가보는 법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민수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들과 등을 진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들어서니 반대편에는 철수와 함께 온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에게 사망보험금의 적절한 관리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모든 보험금이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리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의 의료비 영수증, 큰이모네 전세계약서, 작은이모 아들의 학원비 납입 증명서,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를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들까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의복비,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총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500만 원이라니. 자신이 본 서류에는 1,3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미성년자의 일상생활비를 일일이 영수증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철수 측에서는 보험금이 모두 가족들의 생계와 민수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럴듯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보험금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현재 가족들과 떨어져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현재 건강하게 학교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식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군, 상대방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우리도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그 후 몇 주간 민수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수 그 녀석 삼촌을 고소했다면서? 돈 때문에 가족을 고소하다니. 진짜 무섭다. 나라면 못하겠어.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민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서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진짜 이상해. 부모가 없어서. 삼촌이 키워줬는데 고소하다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가족한테 그런 짓 하는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게 말이야, 완전 폐륜 아니냐?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두 번째 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이모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민수를 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정실에서 할머니가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누가 사주를 했나 봅니다. 저 변호사가 어린애를 부추기는 거예요. 할머니,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이모도 나섰습니다. 이 아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장례식비부터 시작해서 작은 이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도 다 급한 일에 썼어요.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정위원들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수의 주장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다니. 민수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진실은 나 혼자뿐이야.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두 번째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군, 재판은 더 힘들 거예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반대하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진 속의 부모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민수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선생님, 민수가 요즘 이상해요. 집에서도 말을 안 듣고 변호사 같은 데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마 누군가가 꼬드긴 것 같아요. 어린애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거든요. 철수는 교묘하게 민수를 나쁜 아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민수가 가족을 속이고 변호사와 짜고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야, 김민수. 너 정말 그런 짓 했어? 한 선배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삼촌이 직접 와서 그랬는데. 민수는 억울했지만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학교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졌고 선생님들도 민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어.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학교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그때 민수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민수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지급 내역을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계좌 거래 내역을 상세히 받았고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사무실로 와보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민수는 법무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했는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두터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정식 지급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은행에서 발급받은 상세 거래 내역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보험금은 분명히 4억 8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수익자는 김민수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급일자도 정확했고 법정 대리인인 철수의 이름으로 수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철수 씨가 제출한 민수군 관련 지출 내역과 실제 은행 거래 기록이 맞지 않아요.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철수 씨는 민수군을 위해 3,500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1,300만 원 정도만 민수군과 관련된 용도로 인출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죠.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할머니 계좌로 이체된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는데 서류를 넘기니 할머니 통장의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다시 철수의 계좌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신 돈 중 상당 부분이 철수 씨에게 다시 돌아갔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요.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삼촌이 돈을 2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모들에게 간 돈도 생각보다 적어요. 전체 보험금의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철수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겠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할머니와 이모들까지도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군, 이 증거들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요? 민수군 부모님의 진짜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요. 보험 가입할 때의 기록이나 민수군에 대한 부모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확실해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물건들을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서랍 구석진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화장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혼인신고서, 민수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각종 보험 가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의 눈에 띈 것은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에 민수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긴 글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성적표 받아와서 기뻤다. 민수가 요즘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다행이다. 민수 학원비 마련해야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에서 민수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보험 가입 완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수 대학 등록금만은 꼭 지켜달라고 철수에게 부탁했음. 철수가 약속해줬으니 안심. 민수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다. 어머니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교통사고가 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를 위해서 이런 준비까지 하셨구나. 수첩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철수한테 민수일 부탁할 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잘해주겠지. 민수만큼은 꼭 대학 보내고 싶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민수는 다르게 키우고 싶어.
민수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지고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기장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민수군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보험금을 남겨두셨다는 것, 그리고 철수 씨에게 그 관리를 명확히 부탁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철수 씨가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보면 철수 씨가 민수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관리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명확히 증명할 수 있고요.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외로움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 준비를 해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군,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잘 견뎠어요. 이제 승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정식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오늘 결판날 것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있으니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민수군,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김 변호사가 격려해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반대편에는 철수와 철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편 방청석에는 할머니, 큰이모, 작은이모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든 분 기립해 주세요.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김민수가 후견인 김철수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민수 측에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 4억 8천만 원을 원고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관리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정식 지급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일기장을 보시면 원고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가입하면서 명확히 아들의 교육비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피고에게 부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해 가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원고를 양육해왔습니다. 보험금 역시 원고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할머니의 의료비 영수증,
이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용 내역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까지 건강하게 성장했고 학업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원고 관련 지출 내역과 실제 은행 거래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성년자의 일상생활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서 추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원고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을 보면 원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1,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철수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판사가 철수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금 관리에 대해 직접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조카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 돈도 다 가족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원고에게는 보험금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어린애가 알아서 뭐합니까? 괜히 말했다가 딴 생각할까봐. 딴 생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 안 하고 놀겠다는 생각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를 보면 피고에게 아들의 교육비로 사용해달라고 명확히 부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어려워졌으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철수가 민수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받으신 돈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제 병원비하고, 그리고 철수가 사업한다고 해서 좀 도와줬어요.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할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판사는 은행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증인께서 받으신 돈의 절반 이상이 다시 김철수 씨에게 이체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큰이모와 작은이모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지만 그들 역시 보험금의 전체 규모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가족들이 보험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원고에게 보험금에 대한 사용 허락도 받지 않았겠군요? 네, 그런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현재 생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할 거예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양측에게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남긴 보험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증거들을 보면 명백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판결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다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원고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욱이 지정 수령인인 원고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로 사용된 돈이므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미성년자 원고를 가족인 외삼촌이 돌봤다고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점,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등으로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민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판결문이 선고되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이모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건데.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실 경우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민수군. 정말 잘 해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철수가 민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저는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뭐라고? 외삼촌은 애초에 절 가족으로 맞을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됐니?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민수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할머니, 가족이라서 더 진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빼돌려 놓은 보험금과 철수명의 재산을 처분해 보험금을 돌려받은 민수는 우선 안전한 은행에 돈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에서 선임한 후견인의 관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죠. 학교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이상한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용감했어. 영호가 말했습니다. 나라면 못했을 거야.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옳았던 것 같아.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때 혼자였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민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입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인해 뒤처졌던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민수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요. 약속 지켰죠? 대학에 입학한 민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민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도 있었고, 민수는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다니. 룸메이트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민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봉사 현장에서 만난 고등학생 병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민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4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민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동복지기관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민수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를 잃고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민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15살 은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도 그랬거든. 민수는 은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잘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길이 있어. 몇 년 후 민수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 중 일부와 그동안 모은 돈을 미천으로 희망나눔재단을 만드는데 모두 기부하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가 도왔던 아이들도 있었고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고액 기부자로 민수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게 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민수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큰 돈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기부를 하였으니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할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옳았어.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민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어른이 됐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게 됐고요. 큰 일을 겪고 나니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가 없으니 돈이 다 제겐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신 제게 의미가 생긴 일을 해냈어요. 아빠, 엄마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는 지금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이제는 내가 지켜주고 싶어. 민수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수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